고대 세계의 심장부, 푸른 바닷물이 세 대륙을 잇는 곳에는 단순한 지리적 공간을 넘어선 바다가 있었습니다. 지중해는 운명의 땅이었습니다. 문명의 요람이자 야망의 무대였으며 궁극적으로는 고대 세계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패권 다툼의 승패를 가르는 곳이었습니다. 기원전 3세기, 위대함을 향한 길이 서로 달랐지만 동시에 피할 수 없었던 두 도시국가, 두 거인이 이 무대에서 격돌했습니다. 그들의 충돌은 서구 문명의 미래를 결정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카르타고와 로마의 이야기였습니다. 한쪽 북아프리카의 햇살 가득한 해안계는 눈부신 보석, 카르타고가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태어난 카르타고는 고대 도시 티레에서 도망치던 페니키아 선원들의 소산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디도 여왕이 황소 가죽 한 장으로 땅을 사서 언덕 전체를 덮을 만큼 얇게 잘라 세웠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이든 아니든 실용주의자, 상인, 그리고 거래의 달인들의 도시였던 카르타고의 정신을 완벽하게 포착했습니다. 카르타고는 파도의 지배자였습니다. 그 힘은 땅이 아니라 물에 있었습니다. 지중해를 굽이굽이 지나 헤라클레스의 기둥 너머의 신비로운 땅에 닿는 무역로가 그 동맥이었습니다. 카르타고의 생명선은 금이었습니다. 주석, 은, 상아, 노예, 그리고 비밀리에 간직된 자색 염료 무역을 통해 무수한 부가 그들의 금고로 흘러들어왔습니다. 도시의 심장은 당대의 공학적 경이로움을 보여주는 항구였습니다. 운하로 연결된 두 개의 인공 항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수백 척의 상선을 수용할 수 있는 직사각형이었고 다른 하나는 원형인 코폰이었습니다. 코폰은 200척이 넘는 전투용 5단 퀸퀘레메를 정박시킬 수 있는 비밀 해군 기지였으며 높은 벽 뒤에 숨어 있어 남의 눈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항구의 우뚝 솟은 돛대 숲은 그 힘의 상징이었고 향신료와 소금에 절인 나무의 향기, 즉 번영의 향기였습니다. 카르타고 공화국은 왕이나 독재자가 아닌 과두 정치가들로 구성된 의회에 의해 통치되었습니다. 과두 정치가들은 이윤과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여겼던 가장 부유한 상인 가문들이었습니다. 수페타스 수페트라는 두 명의 선출된 통치자가 수페타스를 이끌었는데 로마인들은 이들을 집정관에 비유하며 경멸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와는 달리 카르타고 군대는 시민 민병대가 아니었습니다. 무역에 종사하는 시민이 왜 전장에서 목숨을 걸겠습니까? 대신 고용할 용병들이 있을 텐데 말입니다. 카르타고 군대는 리비아 보병, 누미디아 기병, 발레아레스 투석병, 이베리아 전사들로 이루어진 용병들로 이루어진 모자이크와 같았습니다. 카르타고 군대는 강력하고 전문적인 군대였으며 어떤 이념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돈에 충실했습니다. 카르타고는 바다 괴물과 같았습니다. 촉수 같은 배들이 바다 전체를 휘감아 재물을 빨아들였습니다. 그는 미래의 경쟁자보다 나이도 많고 부유했으며 더 현명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다 건너 이탈리아 반도에서는 전혀 다른 거인이 세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였습니다. 카르타고가 바다에서 태어났다면 로마는 흙과 철로 만들어졌습니다. 우아한 상인들의 도시가 아니라 강인한 농부에서 전사로 변신한 요새였습니다. 로마의 전설은 교활한 거래가 아니라 형제 살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암늑대의 젖을 먹던 로물루스는 레무스를 죽이고 도시의 초석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이 신화는 로마의 잔혹하고 완강한 본성을 반영했습니다. 로마의 권력은 빙하처럼 느리지만 거침없이 성장했습니다. 교역소를 짓지 않고 땅을 집어삼켰습니다. 이웃과 부족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정복당하거나 로마의 동맹이 되어 군대에 새로운 피를 불어넣었습니다. 로마의 권력은 원로원과 민중, 즉 원로원 로마인민위원회 세나투트 포푸루스케 로마누스에 있었습니다. 이상적인 시민은 상인이 아니라 지주였습니다. 첫 번째 부름에 쟁기를 내려놓고 검과 방패를 들고 군단에 합류할 사람이었습니다. 군단은 로마의 진정한 심장이었습니다. 용병들의 잡다한 무리가 아니라 자신의 땅과 신, 그리고 로마라는 이념을 위해 싸우는 시민들로 구성된 완벽하게 조율된 전투기계였습니다. 규율, 훈련, 그리고 충성심,
이러한 자질들은 군단병들을 고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보병으로 만들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육지의 포식자였습니다. 그들은 배가 아니라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화살처럼 곱게 뻗은 돌길을 따라 군단이 이탈리아 어느 곳이든 진군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들은 바다를 경멸했고 그리스인과 페니키아인의 영역인 신뢰할 수 없고 위험한 요소로 여겼습니다. 로마는 마치 늑대와 같았습니다. 인내심 있고 회복력이 강하며 강철턱을 가진 로마인들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리 전체, 즉 이탈리아 전체를 정복해 나갔습니다. 기원전 3세기 중반, 이토록 동떨어진 두 세계는 갈등을 빚었습니다. 카르타고는 아프리카 해안, 스페인 남부, 사르데냐, 코르시카, 그리고 시칠리아 서부를 지배했습니다.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정복하고 남부 지역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두 나라의 세력권이 충돌했고 그 마찰은 갈등을 촉발했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는 분쟁의 씨앗이 된 섬 시칠리아가 있었습니다. 부유하고 비옥하며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 섬은 아프리카와 유럽을 잇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시칠리아를 장악하는 자가 지중해, 중부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더 이상 충돌 여부가 아니라 언제 충돌하느냐였다. 두 태양이 같은 하늘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빛날 수 있을까? 바다의 거대한 괴물과 육지의 늑대가 얼마나 오랫동안 같은 수역을 공유할 수 있을까? 폭풍이 하늘을 뒤덮었다. 로마 원로원과 카르타고 원로원에서는 회의에서 의혹과 숨겨진 위협이 가득했다. 대사들은 두 수도 사이를 분주히 오갔지만 그들의 말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전쟁의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양립할 수 없는 야망, 경제적 경쟁, 그리고 상호 불신이 가연성 혼합물을 만들어냈다. 저주받은 시칠리아 땅에서 일어난 단 하나의 불꽃, 단 하나의 사소한 사건만으로도 100년이 넘게 지속되고 세계의 모습을 영원히 바꿀 대화제가 촉발되었다. 세 차례의 포에니 전쟁 중 첫 번째 전쟁이 시작되었다. 지중해를 우리의 바다라고 부를 권리를 위한 거대한 투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 거대한 투쟁이 시작될 무렵 독수리의 그림자가 지중해 전체를 뒤덮기도 전에 세계는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육지에서는 로마가 지배했습니다. 돌길 위로 흐르는 강철의 강과 같은 로마 군단은 어떤 왕국이든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망치였습니다. 로마는 숲과 들판의 지배자, 늑대와 같았습니다. 그들의 힘은 발밑의 땅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카르타고의 것이었습니다. 페니키아 선원들의 후예인 이 상업 도시는 파도의 지배자였습니다. 카르타고 함대는 단순한 함선들의 집합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친 무역, 해적 행위, 그리고 전쟁으로 단련된 살아있는 유기체였습니다. 카르타고의 5층짜리 거함, 즉 5단선은 당대 최첨단의 전쟁 기계였습니다. 선장들은 마치 펼쳐진 책을 읽듯 바람과 해류를 읽었고 노 젓는 사람들은 완벽하고 치명적인 리듬으로 움직였습니다. 카르타고에게 바다는 장애물이 아니라 길이자 부와 권력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시칠리아 섬에서 이 두 요소가 충돌했습니다. 로마 군단은 도시를 점령할 수 있었지만 카르타고는 마치 바다 뱀처럼 언제나 지평선 너머로 숨어들어 물 위에서 공격하여 해안 요새에 보급품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시칠리아 해안에 서서 적 함대가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던 로마 지휘관들은 한 가지 간단한 진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카르타고를 무찌르려면 카르타고의 영토에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다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문제는 해결 불가능해 보였다. 로마에는 해군이 없었다. 아예 없었다. 로마의 해상 지식은 소형 상선과 해적 소탄용 3단 노선에 국한되어 있었다. 바다의 지배자들에 맞설 만한 함대를 처음부터 만드는 것은 미친 짓처럼 보였다. 마치 늑대에게 상어처럼 헤엄치는 법을 가르치려는 것과 같았다. 원로원은 절박함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운명이 개입했습니다. 마치 분노한 신의 선물처럼 카르타고의 5단 전함 중 하나가 폭풍이나 사고로 이탈리아 해안에 표류했습니다.
로마인들에게는 엄청난 계시였습니다. 단순히 적의 함선을 납포한 것이 아니라 적의 손에서 빼앗아온 기술, 아이디어, 비밀을 손에 넣은 것입니다. 그 함선은 즉시 로마로 옮겨졌고 최고의 기술자들이 마지막 못 하나까지 모두 분해하여 선체의 모든 곡선과 이음새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로마의 의지와 조직의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원로원은 함대를 건설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5단 퀸퀘레메, 100척과 3단 티리레메, 20척으로 구성된 함대였습니다. 기록적인 시간 안에 망치와 도끼의 교향곡이 이탈리아 전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벌목꾼들의 맹공격에 숲은 용골과 골조로 변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생겨난 듯했던 조선소들은 수천 명의 노동자들의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강대국 로마는 이 새로운 세력을 정복하기 위해 모든 산업 및 조직력을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배를 만드는 것은 절반의 노력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은 배를 조종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육지에 익숙한 농민과 군단병들을 어떻게 숙련된 노 젓는 사람과 선원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로마인들은 실용주의에 대한 천재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해안에 거대한 나무 플랫폼이 세워져 배의 갑판을 모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노 젓는 사람을 위한 벤치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탁 트인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수천 명의 미래의 선원들은 매일 육지에서 명령과 리듬에 따라 노를 젓는 법을 배우며 자결하는 태양 아래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이상하고 거의 터무니없는 광경이었지만 결국에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인들은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아도 로마 선원들이 숙련된 카르타고인들의 노련한 기동력을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적의 전술을 따라잡으려는 것은 자살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해전의 흐름을 영원히 바꿀 아이디어가 탄생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고 조잡하며 본질적으로 완전히 로마적인 것이었습니다. 해전에서 이길 수 없다면 육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렇게 까마귀, 즉 코르부스가 탄생했습니다. 기발하고도 무시무시한 발명품이었습니다. 길이 약 15m, 너비 1m가 조금 넘는 육중한 승성교가 모든 로마 함선의 뱃머리에 설치되었습니다.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었고 끝에는 거대하고 날카로운 철제 부리가 달려 있었습니다. 적함에 접근하면 승성교는 귀청이 터질 듯한 굉음을 내며 갑판 위로 떨어지고 부리가 판자를 물어뜯어 함선들을 죽음의 덫에 빠뜨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기원전 260년 집정관 가이우스 두일리우스가 지휘하는 새롭고 검증되지 않은 로마 함대가 출항했습니다. 밀라이고즈 앞바다에서 카르타고 함대와 마주쳤습니다. 자신들의 우월성을 확신한 카르타고인들은 비웃으며 전투에 돌입했습니다. 눈앞에는 육지 출신들이 탑승한 자신들의 배와 똑같이 생긴 조잡한 모형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손쉬운 승리를 예상하며 느린 로마 함대를 하나씩 측면으로 돌파하여 들이받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카르타고 함대가 먼저 공격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로마 함대는 피하는 대신 포위망을 좁혔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카르타고 선원들은 상상도 못했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맹금류처럼 까마귀들이 로마 함대에서 급강하했습니다. 굉음과 함께 부서진 갑판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고 함선들은 서로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놀라움과 공포가 감돌았다. 그리고 강철의 물결이 탑승교를 가로질러 밀려왔다. 그들은 선원이 아니었다. 그들은 스쿠턴 방패와 글라디우스 단검을 든 완전 무장한 군단병들이었다. 그들에게 흔들리는 적함의 갑판은 그저 또 다른 전장일 뿐이었다. 그 뒤를 이은 것은 해전이 아니라 학살이었다. 노와 돛의 달인인 숙련된 카르타고 선원들은 전투로 단련된 노병들과의 백병전에서 무력함을 느꼈다. 공포의 함성이 강철의 충돌 소리와 뒤섞였다. 로마인들은 숙련된 마니프를 사용하여 규율 있는 분노로 배들을 연이어 포획했다. 한때 카르타고의 자랑이었던 바다는 이제 스스로의 피로 얼룩졌다. 밀라이 전투의 승리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로마는 단순히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카르타고 해군의 무적 신화를 산산이 조각냈습니다. 까마귀는 로마의 약점을 최대의 강점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가이우스 두일리우스는 승리의 기쁨으로 로마로 돌아왔고 그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납포한 적함의 뱃머리로 장식된 주춧돌이 세워졌습니다. 바다는 더 이상 카르타고의 난공불락의 요새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의지와 공학적 천재성이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지배력에 도전하는 새로운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로마 해군의 탄생은 신속하고 피비린내 나는 세상을 뒤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지중해를 향한 길고 무자비한 투쟁의 시작에 불과했고 그 종말은 아직 지평선 너머에 아득히 먼 곳에 있었습니다. 패배는 카르타고의 영혼에 영원히 아물지 않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입술에 맴도는 씁쓸한 소금기, 침몰한 함대의 기억, 그리고 로마가 주도한 굴욕적인 평화는 이 위대한 도시의 공기를 오염시켰습니다. 이 비통함과 복수심에 가득 찬 공기 속에서 한 소년이 자랐고 그의 이름은 공화국 전체의 공포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니발이었습니다. 번개라는 별명을 가진 그의 아버지 하밀카르 바르카는 카르타고 최고의 장군이었습니다. 시칠리아 전장에서 무패였던 그는 로마 군단의 용맹함이 아니라 자신의 정부에 대한 배신과 피로 때문에 무기를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귀국 후 그는 과도 정치가들이 손익을 세는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구원과 복수는 이 상인들의 도시에서 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땅에서 불과 강철로 새롭게 단장해야 했습니다. 스페인으로 출항하기 전 신전의 희미한 불빛 아래 희생 제물의 연기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위대한 하밀카르는 9살 난 아들을 제단으로 인도했습니다. 아직 따뜻한 희생 제물의 시체에 아이의 손을 얹고 그는 아들의 남은 인생을 정의할 말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맹세가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의 모든 것을 불태우는 목표에 온 생애를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에 대한 영원하고도 확고한 증오의 맹세였습니다. 바로 그날 소년은 죽었고 한니발이 태어났습니다. 복수에 살아있는 무기. 스페인은 카르타고에게 단순한 식민지가 아니라 마치 대장간과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거칠고 험난한 땅이었고 이베리아인, 켈트인, 켈트 이베리아인 등 호전적인 부족들이 거주했습니다. 하지만 그 바위투성이 땅 아래에는 카르타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은이었습니다. 스페인 광산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은은 고갈된 국고를 채워주었고 카르타고는 이를 통해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용병을 고용했으며 무엇보다도 카르타고 원로원의 변덕에 좌우되지 않는 독립적인 군대를 창설할 수 있었습니다. 하밀카르 바르카는 왕관을 쓰지 않은 왕으로서 스페인을 통치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정복만 한 것이 아니라 건설까지 했습니다. 동맹을 맺고 지역 공주들과 결혼하고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국가 바르카 제국을 건설했고 그 권력과 자원은 필연적인 전쟁에 대비하는 데 쏟았습니다. 그는 이 검을 만드는 데 9년을 보냈지만 강을 건너는 도중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해상 강대국의 사령관에게는 운명의 아이러니였습니다. 권력은 그의 사위인 공정왕 하스드루발에게 넘어갔습니다. 하밀카르가 전사였다면 하스드루발은 외교관이자 건설자였습니다. 그는 칼보다는 교활함과 정치적 수완으로 카르타고의 스페인 지배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그의 가장 위대한 창조물은 카르트 하다슈트, 즉 신카르타고라는 이름의 도시였습니다. 편리한 항구와 강력한 요새를 갖춘 이 웅장한 수도는 포에니 스페인의 심장 부이자 행정 및 군사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로마와 운명의 선을 긋는 조약을 체결한 사람은 하스드루발이었다. 이베루스 강은 카르타고의 세력권 경계로 인정되었고 카르타고인들은 무기를 들고 강을 건너서는 안 되었다. 갈리아인들과의 전쟁에 몰두하고 있던 로마인들은 이 조약이 북부 국경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타협안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바르키드 왕조에게 어떤 국경도 단지 지워질 임시 경계선일 뿐이라는 사실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
하스드루발의 7년 통치는 장인의 통치처럼 갑작스럽게 끝났습니다. 그는 암살자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에 주둔하던 군대는 선택을 내렸습니다. 초대 지휘관의 아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모습을 지켜본 병사들은 만장일치로 26세의 한니발을 지휘관으로 선포했습니다. 카르타고 재단에서 맹세한 맹세는 살과 피, 군대와 권력을 상징했습니다. 한니발은 단순한 인간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복수에 살아있는 화신이었고 그의 아버지가 20년 전부터 만들기 시작한 무기였습니다. 그는 카르타고의 궁전이 아닌 스페인의 군사 캠프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병사 망토를 두르고 맨 땅에서 잠을 자며 전사들과 같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전투에 뛰어들었고 가장 늦게 전장을 떠났습니다. 이베리아인, 누미디아인, 리비아인, 발레아레스 투석병 등 이 다국어를 구사하는 다양한 군대는 그를 단순한 지휘관이 아니라 전쟁을 위해 태어난 반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그들의 언어, 관습, 강점과 약점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자이크 같은 부족들을 자신의 천재성과 불굴의 의지로 굳건히 다진 하나의 치명적인 메커니즘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스페인은 그의 이상적인 훈련장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산악 부족들과의 전투를 통해 그는 전술을 갈고 닦고 지형을 활용하고 매복을 하고 숨막히는 기동을 실행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는 세계 최고의 기병대와 경보병대를 창설했고 군대의 핵심인 리비아 참전 용사들을 전투로 단련시켰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구실, 즉 전 세계적인 대재앙을 불러일으킬 불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은 바로 이베리아 반도의 작은 도시 사군툼이었습니다. 이베루스강 남쪽, 공식적으로는 카르타고의 영향권에 속했던 사군툼은 로마와 동맹을 맺을 만큼 부주의했습니다. 한니발에게 있는 신이 내린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사군투민들이 자신의 동맹 부족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도시를 포위했습니다. 그것은 도전이었다. 로마 공화국의 정면으로 뻔뻔스럽게 도전장을 던진 것이었다. 로마에서 온 사절들이 한니발의 진영에 도착하여 포위 공격 중단을 요구했다. 한니발은 그들을 차갑고 정중하게 맞아들여 카르타고로 보냈다. 원로원 의원들이 끝없는 논쟁을 벌이는 동안 사군툼은 함락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8개월간의 영웅적인 저항 끝에 도시는 습격을 받아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로마에 전해졌고 분노와 충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지막 사절단이 카르타고로 파견되었습니다. 로마 대사 퀸투스 파비우스 막시무스는 지체 없이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는 토가 자락을 잡아 접고는 여기 전쟁과 평화를 가져다 주노라, 선택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카르타고 원로들은 스스로 선택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파비우스는 토가의 끈을 풀고 전쟁을 주겠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선택은 이미 내려졌다. 하지만 그것은 카르타고 원로원이나 로마에서 내려진 것이 아니었다. 수년 전 영원한 증오를 맹세했던 한 소년이 제단에서 내린 선택이었다. 은광과 스페인 전장에서 빚어진 복수는 이제 막 적에게 닥쳐올 참이었다. 한니발의 그림자가 이미 이탈리아를 뒤덮고 있었다. 그리고 로마는 자신의 힘에 도취되어 그 그림자가 세상이 전에 없던 폭풍을 불러올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했다. 기원전 218년 봄이었다. 지도를 펼치던 로마 집정관들은 전쟁이 예측 가능하고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한 군대는 카르타고 중심부를 공격하기 위해 아프리카로 진군할 예정이었고 다른 군대는 스페인에 상륙하여 한니발과 직접 맞붙을 예정이었다. 로마는 바다를 장악했고 로마 군단은 무적이라고 여겨졌다. 그들의 계산은 논리, 전략, 그리고 자신감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광기에 가까운 천재성을 위한 자리는 없었다. 한니발 바르카는 로마의 규칙을 따를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는 바다가 아닌 북쪽을 바라보았다. 난공불락의 피레네 산맥이 지평선 위로 우뚝 솟아 있었고 그 너머 안개에 쌓인 채 전설 속의 피의 장벽 알프스 산맥이 솟아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떠오른 계획은 너무나 대담해서 마치 자살 행위처럼 보였다.
그는 아프리카의 더위에 단련된 누미디아인, 강인한 이베리아인, 발레아레스의 투석병들로 구성된 수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유럽의 가장 높은 산맥을 돌파할 것이다. 기병대, 수송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카르타고에 살아있는 공성주인 전투 코끼리를 이끌 것이다. 이전에는 아무도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다. 로마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한니발이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였다. 첫 번째 장벽은 오늘날의 론강이었습니다. 넓고 빠른 볼카이족은 적대적인 갈리아 부족으로 반대편 강둑에 모여 침입자를 향해 창을 퍼부어 맞설 준비를 했습니다. 한니발은 자살적인 도강 작전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훗날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될 교활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밤이 되자 한노가 이끄는 분견대를 상류로 보냈습니다. 자신의 위치에 자신감을 느낀 갈리아인들이 카르타고군에게 저주를 퍼붓는 동안 한노의 병사들은 조용한 곳을 찾아 강을 건너 카르타고군의 후방을 공격했습니다. 볼카이 진영을 사로잡은 공황 상태는 본대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한니발의 병사들은 뗏목과 배를 타고 방패로 서로 엮은 채 강을 건넜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코끼리들을 강으로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겁에 질린 거인들은 거대한 흙으로 뒤덮인 뗏목 위로 유인되었고 그들이 강둑에서 밀려나자 부상당한 동물들의 울부짖음이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이 임무 또한 완수되었습니다. 알프스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들 앞에 나타났다. 장엄하고 아름다운 본구리가 아니라 잿빛의 적대적인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거대한 돌덩어리들. 침묵하는 고대의 신들이 자신들의 영역 안에 있는 필멸자들을 혐오했다. 위로 한 걸음씩 나아갈수록 공기는 점점 희박해지고 차가워졌다. 넓은 계곡은 좁은 협곡으로 이어졌고 그곳에서 군대는 가늘고 취약한 실처럼 뻗어 있었다. 그것은 두 전선에서 벌어진 전쟁이었다. 첫 번째 적은 자연 그 자체였다. 차가운 바람이 뼈를 꿰뚫고 갑옷과 망토 아래로 기어들어갔다. 발은 얼음처럼 차가운 돌 위로 미끄러졌다. 전사의 어깨 너비보다 간신히 넓은 길은 바닥 없는 틈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졌고 한 걸음만 잘못 내딛어도 사람과 짐승은 모두 그 속으로 빠져들었다. 두 번째 적은 민중이었다. 산악 부족인 알로브로게스와 타우리니는 카르타고 군대를 정복자로 보기보다는 그저 풍족한 전리품으로 여겼다. 그들은 전면전을 벌이지 않았다. 그들의 전술은 게릴라전이었다. 바위 뒤편 절벽 꼭대기에서 그들은 진군하는 대열에 돌멩이와 창을 쏟아부었다. 비탈을 굴러내리는 거대한 바위들은 부대원들을 모두 휩쓸어 시면으로 끌어들였다. 부상자들의 울부짖음은 협곡에 메아리치며 울부짖는 바람소리와 어우러졌다. 그곳은 마치 지옥 같았다. 발걸음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길의 모든 모퉁이가 그들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었다. 스페인과 아프리카의 뜨거운 태양에 익숙해진 병사들은 절망에 빠졌다. 그들은 야간 정차 중 동지들이 얼어 죽고 말과 노새가 시면으로 떨어지고 파괴할 수 없는 전쟁의 병기인 코끼리들이 추위와 공포에 미쳐 미끄러운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군대는 눈앞에서 쇠약해지고 있었다. 로마군의 칼 때문이 아니라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위험한 바위 때문에 사기는 꺾였다. 웅성거림은 더욱 커졌다. 지휘관은 왜 그들을 이곳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끌고 온 걸까? 그리고 한니발은 위대한 지도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냈습니다. 험난한 오르막길을 9일째 되던 날 그는 지친 군대의 잔존 병력을 이끌고 고개로 향했습니다. 그들 앞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한 안개 자욱하지만 틀림없는 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포 계곡이었습니다. 그는 서리에 시들고 검게 그을린 얼굴을 한 전사들을 모아 동쪽을 가리켰습니다. 전사들이여, 그의 목소리는 알프스의 화관감처럼 단호했다. 네어히는 단순히 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다. 로마 성벽 자체를 휩쓸고 있는 것이다. 너희 앞에 놓인 것은 단순한 평원이 아니다. 이는 너희의 고난에 대한 보상이다.
풍요로운 들판과 도시, 그리고 영광. 한두 번의 전투만 더 치르면 이탈리아의 수도는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거의 꺼져가는 불길에 불씨를 던진 것과 같았다. 병사들의 눈에 희망이 나타났다. 그들은 목표를 보았다. 이 얼음 지옥을 헤쳐나가는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를 신뢰했다. 하지만 하상길은 오르막길 못지않게 위험했습니다. 갓 내린 눈으로 뒤덮인 남쪽 경사면은 유리처럼 매끄러운 얼음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사람과 동물들이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 멈출 수 없는 살아있는 눈사태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거대한 눈사태가 길을 막았습니다. 협곡을 막고 있는 절벽은 최후의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니발의 의지는 돌보다 강했습니다. 그의 명령에 따라 병사들은 절벽 아래에 거대한 불을 피웠고 불길이 하얗게 달아오르자 신 와인을 끼얹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바위가 갈라졌습니다. 그러자 병사들은 밤낮으로 곡괭이와 쇠지렛대를 사용하여 군대가 지나갈 수 있을 만큼 큰 길을 바위에 뚫었습니다. 15일, 지상의 지옥 같은 15일, 카르타고 군대의 잔당이 이탈리아 평원에 내려왔을 때 그들은 마치 유령 같았다. 스페인에서 진군해온 거의 10만 명의 전사 중 한니발에게는 2만 6천 명도 남지 않았다. 기병대의 절반이 전사했고 37마리의 코끼리 중 살아남은 것은 겨우 몇 마리뿐이었다. 그들은 지치고 동상에 걸려 끔찍한 손실을 입은 그림자 같은 군대였다. 하지만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 군대였다. 로마는 평화롭게 잠들었고 적이 멀리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최악의 악몽이 더 이상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니발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다에서 온 것이 아니라 알프스의 얼음 본구리 위로 하늘에서 내려와 제2차 포엔이 전쟁의 불길을 몰고 왔습니다. 이탈리아는 공화국의 몸에 난 열린 상처였다. 마치 악령의 소환을 두려워하는 듯 이미 이름이 속삭여진 한 남자가 입힌 상처였다. 바로 한니발 바르카였다. 트레비아와 트라시멘의 호숫가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후 카르타고 군대는 로마 영토의 심장부를 떠도는 유령이 되었다. 그것은 교묘하고 치명적이며 겉보기에 무적이었다. 영광과 정복에 익숙했던 로마는 오랜만에 두려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니발의 천재성에 대한 보답으로 원로원은 로마의 용맹 개념과 정반대의 전술을 구사하는 인물을 독재관으로 선출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퀸투스 파비우스 막시무스였습니다. 그는 전장에서 영광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무기는 시간과 공간이었습니다. 느린 자라는 뜻의 쿤타토르라는 별명을 가진 파비우스는 소모전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군단은 한니발의 군대를 미행하며 채집 부대를 공격하고 보급선을 차단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치열한 전투를 벌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전역을 함정으로 만들었습니다. 도시와 들판은 미끼이고 인내심과 피로는 함정이었습니다. 이 전략은 로마 병사들의 목숨을 구했지만 로마의 자존심을 짓눌렀습니다. 영원한 도시 로마에서는 불만이 커져만 갔습니다. 한니발에게 불태워진 땅의 시민들은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영광에 목마른 정치인들은 파비우스를 겁쟁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마는 기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싸우고 싶었습니다. 복수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수는 새로운 집정관들에 의해 민중에게 약속되었습니다. 한 명은 파비우스의 견해에 공감하는 신중하고 노련한 귀족 루시우스 아이밀리우스 파울루스였습니다. 다른 한 명은 그와 정반대인 열정적이고 야심만만한 평민 가이우스 테렌티우스 바로였습니다. 바로는 군중의 목소리로 과거 패배의 치욕을 씻어줄 결정적인 전투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공화국은 세상이 본 적 없는 규모의 군대를 결성했습니다. 동맹군의 지원을 받은 8개 군단은 최대 8만 명에 달하는 군대를 형성했습니다. 강철 같은 보병과 기병의 바다가 한니발을 찾아 섬멸하기 위해 남쪽으로 진군했습니다. 그들은 칸나이 마을 근처의 아우피두스 강 유역에서 그를 발견했습니다. 지형은 탁자처럼 평평하여 세계 최정상급 카르타고 기병대에게 이상적인 전장이었습니다.
아이밀리우스 바울루스는 신중을 기했지만 전투 당일 바로가 지휘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광을 갈망했습니다. 기원전 216년 8월 2일 아침, 당대 최강의 두 군대가 치열한 접전을 벌였습니다.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확신한 로마군은 포병을 유례없이 깊고 밀집된 대형으로 배치하여 단 한 번의 강력한 일격으로 카르타고의 중앙을 돌파하려 했습니다. 한니발은 이를 간파하고 교활한 함정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가장 믿음직스럽지 못한 병사들, 갈리아인과 이베리아인을 중앙에 배치하고 그들의 대열을 초승달 모양으로 앞으로 굽혔습니다. 측면에는 전투로 단련된 아프리카 보병대가 시야에서 가려져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익에는 하스드루발과 마하르발이 이끄는 누미디아와 이베리아 기병대가 배치되었습니다. 전투는 기병대의 격렬한 충돌로 시작되었습니다. 한쪽 측면에서는 하스드루발의 중기병대가 로마 기병대를 격파하고 패주시켰습니다. 다른 측면에서는 마하르발의 경장 보병 누미디아군이 이탈리아 동맹군과 교전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로마 군단은 거대한 공성주처럼 카르타고 전선의 중앙을 강타했습니다. 수만 명의 병사들이 마치 강철 덩어리처럼 거침없이 전진했습니다. 한니발의 계획대로 갈리아인과 이베리아인들은 맹공격에 서서히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승달 모양 지형이 안쪽으로 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승리가 임박했음을 직감한 로마인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그 틈으로 더 깊이 돌진했습니다. 자신들이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말입니다. 그러자 함정이 딱 닫혔습니다. 로마 보병대가 빽빽하게 옹기종기 모여 제멋대로 전진하자 측면에 주둔하고 있던 한니발의 리비아 정예병들이 방향을 돌려 양쪽에서 공격했습니다. 동시에 측면의 적을 격파한 카르타고 기병대는 전장을 포위하여 로마군의 후방을 공격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로마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대가 완전히 포위당했습니다. 전투였던 것이 학살로 변했습니다. 이 끓어오르는 용광로 속에서는 전술도 대형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사방이 포위된 로마군은 무기를 들 수도 없었습니다. 최전방은 싸우다 전사했고 후방의 병사들은 무기력하게 지켜보며 차례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이는 한니발 전술의 피비린내 나는 발레이자 그의 군사적 천재성의 승리였습니다. 시체가 널린 들판 위로 해가 지고 있었다. 추정치는 다양하지만 그날 로마군과 그 동맹군 아오만에서 7만 명 정도가 전사했다. 전사자 중에는 집정관 아이밀리우스 파울루스, 수십 명의 원로원 의원, 그리고 수백 명의 지휘관도 있었다. 로마의 핵심 세력이었던 귀족 계급의 거의 대부분이 아풀리아의 먼지 속에 묻혔다. 한니발은 6천 명도 차에 되지 않는 병력을 잃었다.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다. 문명사적 규모의 재앙이었다. 칸나이 사건은 로마의 새로운 소식이 아니라 죽음의 종소리처럼 전해졌습니다. 도시 전체가 공황에 휩싸였습니다. 여자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남편과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원로원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쿠리아에 틀어박혔습니다. 수백 년 만에 처음으로 적군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니발이 문 앞에 나타났다 라는 표현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실존적 공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기병대 사령관 마하르발은 한니발에게 간청했다. 나에게 기병대를 보내면 닷새 안에 카피톨리노를 정복할 수 있을 거요. 한니발, 자네는 승리하는 법은 알지만 승리를 만끽하는 법은 모르지. 하지만 한니발은 망설였다. 그의 군대는 이미 지쳐 있었고 로마 같은 도시를 공격할 공성 무기도 부족했다. 그는 떠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순간은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전례 없는 패배의 도가니 속에서 새로운 로마의 의지가 형성되었습니다. 로마는 평화를 구하는 사절을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약함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공개 애도를 금지했습니다. 한니발에게 포로로 잡힌 수천 명의 몸값을 요구하는 것을 거부하며 공화국은 포로가 된 병사들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군단은 17세 청소년, 심지어 국가가 사들인 노예들까지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니발의 승리는 완벽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로마 군대를 격파하고 영혼의 도시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성문 앞에서 그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멈춤,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 찬 침묵 속에서 로마는 죽는 대신 생사를 건 싸움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칸나이 전투는 한니발의 가장 위대한 승리였지만 동시에 그의 궁극적인 패배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한니발의 그림자가 이탈리아를 뒤덮었습니다. 트레비아와 트라시멘의 호수에서 참패한 후 로마는 피를 흘리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무적이라 여겼던 군단들은 괴주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공화국의 위력을 상징하는 집정관들은 하나둘씩 목숨을 잃었습니다. 카르타고의 천재는 마치 복수심에 불타는 전쟁의 신처럼 그들의 영토 한가운데를 진군했고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을 듯했습니다. 도시들은 그의 편에 섰고 동맹국들은 흔들렸으며 영원한 도시 로마에서는 절망이 공황으로 바뀌었습니다. 로마의 독수리는 부상을 입고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이 최대 위기의 순간 전통적인 전쟁 방식이 재앙으로만 이어지던 시기에 원로원은 신중한 만큼이나 지혜도 뛰어난 한 인물에게 의지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퀸투스 파비우스 막시무스였습니다. 그는 전장에서 영광을 갈망하는 충동적인 젊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이 지긋하고 신중한 귀족이었으며 그의 백발은 공화국에 수십 년간 헌신해 왔음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독재관이라는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았고 로마의 비로마적인 동시에 기발한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파비우스는 전임자들이 몰랐거나 혹은 몰랐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니발은 공개적이고 정정당당한 전투에서 패배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은 아닙니다. 전투로 단련되고 전술적 천재로 이끄는 그의 군대는 파괴의 완벽한 도구였습니다. 급하게 새로 편성한 군단을 투입하는 것은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파비우스는 불길을 굶겨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림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훗날 파비안으로 명명된 파비우스의 전략은 소모전이자 인내전이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전역을 체스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군단은 한니발의 군대를 그림자처럼 끈질기게 추격했지만 항상 안전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고지를 점령하고 고개를 장악하고 약탈자들을 가로채고 보급로를 차단했습니다. 파비우스는 카르타고군에게 한니발이 그토록 갈망했던 결정적인 전투를 치를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규모 접전, 게릴라 습격, 그리고 끊임없는 긴장 상태로 적을 지치게 했습니다. 한니발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거대한 포식자처럼 거대한 전투의 피를 갈구했지만 그들이 내놓는 것은 모기 물림뿐이었습니다. 그는 들판을 파괴하고 저택을 불태우며 로마군을 자극하고 유인해 밖으로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파비우스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땅이 불타는 것을 지켜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상처는 아물 수 있지만 산산이 조각난 군대는 아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로마 내부에서는 이러한 전략에 대한 불평과 노골적인 경멸이 쏟아졌습니다. 로마인들은 전사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의 정신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닌 강철과 불을 요구했습니다. 파비우스는 쿤타토르 슌타톨, 즉 느린 자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는 칭찬이 아니라 모욕이었습니다. 그는 비겁하고 우유부단하며 로마의 미덕을 저버렸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목동처럼 산속에 숨어 있는데 적들은 우리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 원로원의 반대자들은 외쳤습니다. 압력이 거세졌고 곧 조급한 정치인들은 자기들 뜻대로 되었습니다. 파비우스는 단독 지휘권에서 해임되었습니다. 로마는 영광을 갈구했습니다. 로마는 전투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투를 치렀습니다. 로마 역사상 가장 어두운 기록이자 노장 독재자의 오름을 가장 완벽하게 입증한 칸나이 전투였습니다. 칸나이 전투는 로마의 오만함을 보여주는 피비린내 나는 전형이 되었습니다. 공화국의 가장 뛰어난 인재 수만 명이 단 하루 만에 학살당했습니다. 단순한 학살이 아니라 군사체제의 붕괴이자 민족 정신의 굴욕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듯 했습니다. 그리고 잿더미와 절망 속에서 또 다른 한 남자가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한니발에 대한 로마의 해답이 될 한 남자,
그의 이름은 푸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였습니다. 그는 카르타고군과 싸우다 스페인에서 전사한 장군들의 아들이자 조카였습니다. 그는 칸나이 전투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의 눈앞에서 집정관들은 전사하고 군단은 무너졌으며 공화국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이 파멸만을 목도하는 상황에서 스키피오는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그는 최근 몇 년간의 쓰라린 교훈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그는 파비우스의 지혜와 그의 힘을 유지하는 전략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방패만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날카롭고 정확하며 무자비한 칼이 필요했습니다. 아버지와 삼촌의 무덤이 된 전쟁터 스페인에서 새로운 사령관 임명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경험 많은 장군들 중 누구도 이 치명적인 책임을 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가 나섰습니다. 24살의 젊은이, 아직 고위 관리는 아니었지만 눈빛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자신의 운명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의 대담함과 카리스마는 민심을 사로잡았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기적을 믿고 싶어 했던 로마는 이 젊은 사자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겼습니다. 스키피오는 새로운 유형의 로마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는 군단의 엄격한 규율과 무자비한 무력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적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한니발의 전술을 분석하여 그들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능가하기 위해 분석했습니다. 그는 병사들의 심리를 이해하고 누구보다도 그들을 고무시키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인의 용기와 헬레니즘의 교활함, 그리고 자신의 정당성에 대한 신비로운 확신을 결합했습니다. 파비우스가 로마의 암흑기에 로마를 보호하고 생존과 재정비를 가능하게 한 방패였다면 스키피오는 패배의 불길 속에서 단련된 검이었다. 단순히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검이 아니라 방역하기 위한 검이었다. 이탈리아에 주둔한 한니발의 군대가 아니라 카르타고 세력의 심장부, 먼저 스페인을 그리고 아프리카를 겨냥한 일격이었다. 한니발의 버금가는 전략가가 탄생한 것이다. 이 피비린내 나는 이야기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고 제자는 보이지 않는 스승을 능가할 준비를 했다. 한니발이 마치 새 장에 갇힌 사자처럼 이탈리아를 계속 유린하며 결정타를 날릴 힘을 잃은 사이 전쟁의 진정한 중심이 이동했습니다. 지중해 패권을 향한 거대한 싸움은 이탈리아 반도의 들판이 아니라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햇살 가득한 스페인 땅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카르타고 군사력의 중추이자 보물 창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스페인은 카르타고의 전사 모집을 위한 무한한 은을 공급했을 뿐만 아니라 전사들, 즉 전투로 단련된 이베리아와 켈트족 용병들을 제공하여 카르타고 군대의 중추를 이루었습니다. 스페인은 한니발의 형제들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 위대한 친척을 돕기 위해 새로운 병력을 이끌 수 있는 발판이었습니다. 스페인을 장악한다는 것은 전쟁 전체의 미래를 장악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로마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카르타고로부터 이 귀중한 보물을 쟁취하려는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두 명의 유능한 지휘관, 그나이우스와 푸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 형제는 수년간 카르타고군을 성공적으로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271년, 1년의 운명적인 전투에서 두 형제 모두 전사했습니다. 그들의 군대는 참패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스페인에서 로마의 대의는 돌이킬 수 없이 무너진 듯했습니다. 경험 많고 원로원 의원들 중 누구도 사기가 저하된 군단의 잔존 병력을 지휘하고 죽음으로 향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의 순간 모든 것을 바꿀 운명의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25살의 젊은 푸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 그는 전사한 장군들의 아들이자 조카였습니다. 모든 전통과는 달리 민회는 그에게 최고 지휘권을 위임했습니다. 그가 아직 최고위직에 오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는 광기였습니다. 로마의 명장들이 패배한 곳에 젊은이를 보내 아버지와 삼촌의 복수를 하게 하는 것은, 하지만 스키피오의 눈에는 복수의 불꽃뿐만 아니라 차가운 천재의 불꽃도 타올랐습니다. 그는 단순한 가문의 명예를 넘어 새로운 전략,
새로운 전쟁 철학을 가져왔습니다. 스페인에 도착한 스키피오는 반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새 카르타고 군대와 치열한 전투를 벌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천재적인 대담함을 생각해냈습니다. 그의 목표는 적군이 아니라 적의 심장, 즉 스페인 바르키드 왕조의 수도이자 주요 항구 도시인 뉴 카르타고였습니다. 이곳에는 바르키드 왕조의 보물, 무기고, 식량,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페인 귀족 인질들이 있었습니다. 카르타고는 그들의 충성심을 통해 지역 부족들의 충성을 확보했습니다. 기원전 219년 겨울, 카르타고 장군 3명이 내륙에 있는 동안 스키피오는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진군했습니다. 로마 육군과 해군이 신카르타고 성벽에 동시에 나타나 수비대를 기습했습니다. 도시는 난공불락으로 여겨졌습니다. 한쪽은 바다로, 다른 한쪽은 깊은 석호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좁은 지역만이 본토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스키피오는 지역에서 공격을 개시하여 주력 수비대를 자신에게로 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계략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카르타고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썰물 때는 석호가 너무 얕아져 걸어서 건널 수 있다는 것을요. 정해진 시간, 물이 빠지자 폭풍 소리를 틈타 로마군 정예 부대가 반대편에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석호를 건너 아무도 지키지 않는 성벽을 기어 올랐습니다. 성문은 안쪽에서 열려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신카르타고가 단 하루 만에 함락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스페인 카르타고 세력의 심장부에 단검을 꽂아 넣은 것과 같았습니다. 스키피오는 막대한 전리품을 탈취했지만 가장 값진 전리품은 인질들이었습니다. 스키피오는 전례 없는 관용과 정치적 지혜를 발휘하여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고귀한 행동은 수많은 이베리아 부족들을 즉시 로마로 끌어들였고 로마는 이 젊은 사령관을 정복자가 아닌 해방자로 여겼습니다. 수도를 잃자 카르타고 지휘관들은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한니발의 동생 하스드루발 바르카는 바이쿨라에서 스키피오와 교전해야 했다. 로마군은 승리했지만 하스드루발은 간계로 핵심 병력과 전투 코끼리들을 따돌리고 공격을 피했다. 그의 임무는 변함없었다. 이탈리아로 징역하여 한니발과 합류하는 것이었다. 히스파니아를 위한 결정적인 전투는 기원전 206년 일리파시 인근 평원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전투는 스키피오의 전술적 걸작으로 그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군 중 한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병력은 거의 동등했지만 하스드루발 기스코와 마고 바르카가 지휘하는 카르타고군은 정예 아프리카군과 스페인군이 주둔하고 있는 중앙에서 우위를 점했습니다. 반면 스키피오는 믿음직하지 못한 스페인 동맹군을 중앙에 배치하고 숙련된 로마 군단을 측면에 배치했습니다. 며칠 동안 적들은 전투를 치르지 않고 서로 마주보며 병력을 정렬하고 배치를 살폈습니다. 카르타고군은 중앙에 군단이 배치되는 것을 보는데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전투 당일 스키피오는 이러한 전형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군대를 이끌고 전장으로 나가 역진형으로 배치했습니다. 이제 그의 정예 군단은 측면에, 동맹군은 중앙에 배치되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중앙은 천천히, 측면은 빠르게 전진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완전히 기습 공격을 받은 카르타고 지휘관들은 병력을 재정비할 시간이 없었다. 용병들로 구성된 그들의 취약한 측면은 정예 로마군의 공격을 받았다. 스키피오의 군단이 마치 집게발처럼 휘두르는 포위 작전으로 적의 측면을 분쇄하고 폐주시키는 동안 카르타고의 정예 중앙은 아군을 지원할 수도 없고 로마 중앙의 공격을 받지도 않은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측면이 파괴되자 군단은 돌아서서 카르타고 중앙의 무방비한 측면을 공격했다. 그야말로 학살이었다. 함정이 작동한 것이다. 스키피오는 한니발이 로마군에게 사용했던 칸나이 가마솥 전술을 역으로 역칸나이 전술을 사용했다. 일리파 전투는 스페인 내 카르타고 지배의 종지부를 찍는 전조였습니다. 반도에 남아있던 카르타고의 마지막 대군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부와 병력을 자랑하던 스페인은 카르타고에게 영원히 빼앗겼습니다.
한니발은 마침내 이탈리아에 고립되었고 마지막 지원군마저 잃었습니다. 전쟁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와 삼촌의 죽음을 복수하기 위해 파견된 젊은 사령관은 단순히 복수를 달성한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마를 위해 온 나라를 정복하고 최후의 승리로 향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제 스키피오의 시선은 바다 건너편, 그에게 훗날 별명이 붙을 대륙, 바로 아프리카로 향했습니다. 한니발이 이탈리아에 머무는 동안 전쟁은 마치 뱀이 자기 꼬리를 개걸스럽게 먹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전장에서는 무적이었지만 로마를 점령할 수는 없었습니다. 로마는 그를 몰아낼 수 없었지만 항복하지도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이탈리아 반도는 카르타고의 천재성과의 끝없는 싸움으로 지쳐 피를 흘렸습니다. 평화를 알지 못했던 세대는 칸나이의 참혹한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원로원 내부에서도 절망이 끌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피로와 공포의 도가니 속에서 새롭고 대담한 전략의 강철이 탄생했습니다. 이 전략의 이름은 푸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였습니다. 젊고 카리스마 넘치며 스페인 정복의 영광으로 치장한 스키피오는 파비우스, 막시무스 같은 신중한 전략가들과는 다른 유형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이 간과했던 것을 간파했습니다. 이탈리아의 한니발은 더 이상 장군이라기보다는 상징, 로마의 공포를 먹이로 삼는 유령에 불과했습니다. 그 유령을 없애려면 그 유령을 만들어낸 존재를 파괴해야 했습니다. 스키피오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벽에 머리를 박는 것을 멈추고 적의 심장을 공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프리카로 전쟁을 확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로마에서 거센 비난에 부딪혔습니다. 원로원 원로들은 제1차 포에니 전쟁에서 레굴루스가 겪은 참패를 기억하며 이를 광기라고 불렀습니다. 적이 성문 앞에 와 있는데 마지막 군단을 해외로 파견한다니요? 하지만 스키피오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한니발을 이탈리아에서 몰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카르타고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늑대 같은 지도자를 강제로 돌려보내 자신의 소굴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정치적 저항을 극복하고 간신히 허가와 군대를 확보했습니다. 기원전 254년 수많은 로마 도치대가 지중해를 가로질러 이동했습니다. 독수리 깃발이 기함 위로 나부꼈고 청동 날개는 아프리카 해안의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로마군의 유티카 상륙은 카르타고의 폭탄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반세기 동안 적군의 침입을 보지 못했던 도시 전체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해상무역과 아프리카 영토에 의존하며 번영을 누렸던 부유한 상인들은 갑자기 고향에 전쟁이 닥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모든 전략은 한니발이 자신의 땅에서 적을 괴롭히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땅은 군단병들의 샌들 아래 불타고 있었습니다. 스키피오는 신속하고 신중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견고한 요새 도시들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변 지역을 체계적으로 약탈하며 카르타고의 무력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장 큰 자산은 카르타고가 직접 구축한 동맹이었습니다. 바로 추방된 누미디아 왕 마시니사였습니다. 카르타고는 그의 땅을 라이벌 시팍스에게 양도했습니다. 복수심과 왕위 탈환에 불타는 마시니사는 충성스러운 기병대를 스키피오에게 데려왔습니다. 로마는 그에게서 오랫동안 절실히 부족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한니발의 최정예 누미디아 기병들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인류 경기병이었습니다. 운명의 아이러니는 잔혹했습니다. 로마에 그토록 큰 슬픔을 안겨주었던 무기가 이제 그 무기를 만든 자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카르타고와 그 주요 동맹국인 시팍스 왕은 대규모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기스코의 아들 하스드루발과 시팍스 자신의 지휘 아래 그들은 로마군 근처에 2개의 진영을 설치하여 그들을 약화시키려 했습니다.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상황은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스키피오는 파비우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다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패배를 넘어 적의 의지를 꺾을 일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찰병들은 카르타고와 누미디아 진영이 주로 나무, 갈대, 그리고 짚으로 만들어졌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완벽한 장작이었다. 스키피오는 잔혹하기 짝이 없었지만 실행은 훌륭했다. 달이 없는 어느 밤, 지친 경비병들이 초소에서 졸고 있는 동안 로마 군단은 두 진영을 조용히 포위했다. 신호가 떨어지자 사방에서 횃불이 날아들었다. 그 다음 벌어진 일은 전투가 아니라 전멸이었다. 마른 건물들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천막과 오두막을 집어삼켰고 야영지는 두 개의 거대한 화장터로 변했다. 공포에 질려 잠이 든 병사들은 불타는 지옥불에서 달아나 로마군의 철제검들을 마주쳤다. 지옥에서의 학살이었다. 불에 타지 않은 자들은 군단병들에게 처참히 처형되었다. 아침이 되자 두 대군의 잔해는 연기 자욱한 폐허와 수만 구의 시체뿐이었다. 아프리카에서 카르타고의 군사력은 하룻밤 사이에 증발해버렸다. 대패는 완벽했지만 기적적으로 탈출한 하스드루발과 시팍스는 필사적인 기세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남은 병력과 용병들을 모아 한 달 후 대평원에서 로마군과 또 다른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패로 끝난 군대였습니다. 사기가 저하되고 급히 집결한 전사들은 스키피오의 노련한 정예병들과 마신이사의 맹렬한 기병대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전투는 대학살로 변질되었습니다. 시팍스는 포로로 잡혔고 그의 왕국은 함락되었습니다. 카르타고로 가는 길은 열렸습니다. 도시에는 공포가 깃들었다. 오랫동안 외국 땅에서 대리자들과 편안하게 전쟁을 벌여온 카르타고 원로원, 과두 정치가, 그리고 상인들은 이제 성벽을 향해 위협적으로 진군하는 로마 군단의 소리를 들었다. 군대도 동맹군도 남아있지 않았다. 모든 희망, 모든 믿음, 도시의 미래 전체가 이제 단 하나의 이름에 묶여 있었다. 한 척의 배가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로 향하고 있었다. 전쟁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실은 배였다. 그것은 도움 요청이 아니었다. 명령이었다. 15년 동안 명령을 받지 못했던 한 남자에게 내려진 명령이었다. 한니발 바르카에게 내려진 명령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것이었다. 정복, 참전 용사, 로마 함락이라는 꿈까지, 그리고 즉시 귀환하라는 것이었다. 어린 시절 떠났던 조국을 지키기 위해 돌아가라는 것이었다. 무패의 지휘관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그를 물리친 것은 적의 칼이 아니라 스키피오의 전략적 천재성이었다. 사군툼 성벽에서 시작되어 얼음 덮인 알프스 산맥과 피투성이 칸나의 평원을 가로지르던 대진군은 불명예스러운 종말을 맞이하고 있었다. 한니발은 아프리카로 돌아가고 있었다. 당대 최고의 두 지휘관 스키피오와 한니발이 마침내 맞붙었다. 서방 세계의 운명이 마지막 거대한 전투에서 결정될 참이었다. 아프리카의 태양이 자마 근처 메마른 평원 위로 솟아올라 고대 최대 규모의 전쟁의 마지막 장을 비추었습니다. 스페인에서 한니발이 불붙인 전쟁의 불길이 16년 동안 이탈리아 심장부를 맹렬히 휩쓸었습니다. 로마는 16년 동안 피를 흘리면서도 항복을 거부했습니다. 이제 카르타고의 봉어지에서 역사는 막을 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운명의 시련이자 역사의 한가운데 영원히 이름을 남길 두 천재, 푸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와 한니발 바르카의 개인적인 결투였습니다. 한쪽 측면에는 한니발이 서 있었다. 전설 속 인물, 로마 원로원 의원들을 떨게 하고 말썽꾸러기 아이들을 잠재우게 했던 이름이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칸나이 언덕에 서 있던 한니발이 아니었다. 낯선 땅에서 수년간 이어진 끊임없는 전쟁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의 군대는 잡다한 모자이크 같았다. 중앙에는 마치 강철 막대처럼 아펜니노 산맥에서 수십 차례의 전투를 치른 베테랑들이 서 있었다. 리비아인, 이베리아인, 그리고 그와 함께 물과 불을 겪어온 갈리아인들이었다. 그러나 측면과 최전선은 급조된 민병대와 경험이 부족한 용병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기병대는 수와 질 모두 적군에 비해 열세였다. 지휘관의 유일한 희망은 그의 가장 중요하고도 무시무시한 자산, 즉 백병전이 시작되기도 전에 로마 군단을 분쇄하도록 설계된 살아있는 공성추인 80마리의 전투 코끼리에 있었다.
그의 맞은편에는 스키피오가 서 있었다. 젊고 대담하고 총명했다. 그는 단순한 장군이 아니었다. 한니발의 가장 훌륭한 제자였다. 그는 아버지와 삼촌이 카르타고인들에게 전사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칸나이 전투의 참상을 직접 목격한 그는 로마가 다시는 그런 치욕을 겪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적의 전술을 연구하고 분석하여 해독제를 만들어냈다. 그의 군대는 로마의 규율과 자신감의 결정체였다. 스페인 전투에서 단련된 그의 군단은 외과 의사의 메스와 같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곁에는 세계 최고의 기병대가 있었다. 렐리우스 휘하에 충성스러운 로마 기병대와 무엇보다도 카르타고의 동맹이었지만 로마로 망명한 마시니사 왕의 누미디아 기병대였다. 마시니사는 카르타고를 증오했고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다. 그의 기병대는 승리의 열쇠였다. 전투는 귀청이 터질 듯한 포효와 함께 시작되었다. 한니발의 명령에 따라 로마군 진영을 향해 돌진하는 수십 마리의 코끼리 발밑에 땅이 흔들렸다. 어떤 전사의 기계도 꺾을 수 있는 광경이었다. 송곳니와 근육으로 이루어진 벽이 앞으로 돌진하며 무적의 군단을 짓밟고 꿰뚫고 폐주시키려 위협했다. 하지만 스키피오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냈다. 군단의 구조 자체를 바꾼 것이다. 그의 마니플은 평소처럼 바둑판 모양으로 배열된 것이 아니라 서로 포개져 전체 진영을 관통하는 통로를 형성했다. 코끼리들이 다가오자 로마군의 뿔피리와 나팔 소리가 귀청이 터질 듯한 거친 울부짖음을 울려 퍼뜨렸습니다. 경무장 척후병인 벨리테스 베리테스는 거인들에게 투창을 퍼붓고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더 깊은 복도로 후퇴했습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고통에 겁에 질린 코끼리들은 방향 감각을 잃고 스키피오가 남긴 텅 빈 통로로 곧장 저항이 가장 적은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로마군의 전열을 뚫고 돌진했지만 거의 피해를 입히지 못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코끼리들 중 일부는 돌아서서 측면에 있는 카르타고 기병대를 강타하여 강철이 맞부딪히기도 전에 혼란과 혼돈을 야기했습니다. 한니발의 기발한 계획은 역효과를 냈습니다. 혼란을 틈타 마시니사와 렐리우스는 약화된 카르타고군의 측면에 기병대를 투입했습니다. 누미디아군과 로마군은 적을 격파하고 추격전을 벌이며 기병대를 전장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잠시 동안 스키피오도 칸나이 전투에서 카르타고군과 마찬가지로 추격에 휩쓸려 달아나는 실수를 저지르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드라마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보병들이 중앙으로 모였습니다. 그곳은 도살장이었습니다. 한니발의 첫 번째 부대인 갈리아와 리구리아 용병들은 마치 파멸 직전의 절망에 사로잡힌 듯 싸웠습니다. 그들은 맹렬하게 싸웠지만 로마 군단병들의 규율 있는 맹공격에 밀려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뒤통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르타고 시민과 리비아 민병대로 구성된 한니발의 두 번째 부대는 후퇴하는 부대를 봉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한니발은 두 번째 부대를 벽으로 만들어 선두 부대가 마지막 한 명까지 싸우도록 만들었습니다. 로마군의 망치와 자신들의 모루 사이에 끼인 용병들은 광분했습니다. 학살이 이어졌고 양측을 공격한 끝에 완전히 전멸했습니다. 로마군은 손실을 입었지만 질서를 유지하며 산더미 같은 시체를 밟고 천천히 진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줄을 마주했습니다. 한니발의 세 번째 줄, 그의 참전 용사들, 정예병들, 이탈리아를 가로질러 그와 함께 행군했던 병사들. 이들은 카르타고가 본 최고의 병사들이었습니다. 활력과 휴식을 취한 그들은 창과 방패로 무장한 채 지친 로마 보병대를 맞섰습니다. 전투의 가장 잔혹한 국면이 시작되었다. 여기에는 전술적인 술책은 없었다. 오직 강철과 피, 그리고 의지만이 존재했다. 고대 세계 최고의 두 보병대가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땅은 핏빛으로 뒤덮였다. 부상병들의 비명소리에 백인대장들의 명령은 묻혔다. 어느 쪽도 우위를 점할 수 없었다. 전투는 피비린내 나는 교착 상태에 빠진 듯했고 가장 오래 버티는 쪽이 승리할 것 같았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승패가 아슬아슬하게 갈리는 가운데
지평선은 먼지와 천둥으로 가득 찼다. 마시니사와 렐리우스가 돌아오고 있었다. 스키피오의 명령을 수행하여 적 기병대를 격파한 그들은 이제 광활한 포위 기동을 펼치며 한니발의 최후방 전선 뒤로 이동하고 있었다. 바르카의 참전 용사들에게 이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무방비 상태에 그들의 등 뒤로 돌격하는 기병대의 돌격은 참혹했습니다. 포위당하고 앞뒤에서 공격을 받은 이탈리아 원정의 영웅들은 운명이 정해졌습니다. 전선은 무너졌습니다. 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알프스를 넘어 칸나이에서 영광을 안겨준 한니발의 꿈은 로마 글라디우스와 누미디아 창의 일격에 아프리카의 먼지 속에서 이곳에서 사라졌습니다. 한니발은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최후의 희망이 정예 전사들의 절규 속에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싸웠지만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닫고 소수의 동지와 함께 포위망을 돌파하여 달아났습니다. 비겁해서가 아니라 절망에 빠져 협상 테이블에서 도시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막으려는 마지막 시도였지만 허사였습니다. 자마 평원에서 전사한 것은 군대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를 무너뜨리려던 한니발의 꿈도 사라졌습니다. 강대국으로서의 카르타고도 무너졌습니다. 그날 제자 스키피오는 스승을 능가했고 카르타고의 폐허에서 지중해 전역을 장악한 로마의 확고한 패권이 탄생했습니다. 거인들의 충돌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지중해의 침묵이 흘렀지만 그것은 평화의 침묵이 아니라 새로운 폭풍 전야의 고요였습니다. 제2차 포에니 전쟁은 로마의 승리와 카르타고의 참패로 끝났습니다. 수십 년간 이탈리아의 그림자를 드리웠던 위대한 한니발은 파기되었습니다. 기원전 201년에 체결된 조약은 동등한 자들 간의 합의가 아니라 사형 선고였습니다. 카르타고는 모든 해외 영토와 강력한 해군, 로마의 허가 없이 전쟁을 벌일 권리를 박탈당했고 반세기 동안 엄청난 배상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로마 군단은 아프리카 해안을 버리고 떠났고 적군은 굴욕을 당하고 약화되었지만 전멸하지는 못했습니다. 50년간의 평화, 역사의 한순간이었지만 여러 세대를 거쳐온 하나의 시대였다. 상처는 아물고 증오는 사라져야 했던 시대였다. 그러나 카르타고의 상처는 로마의 감시 아래 골마 있었고 영원한 도시 로마의 증오는 그저 타오르기만 하며 작은 불꽃 하나에도 불붙을 듯했다. 굴욕의 잿더미 속에서 로마와 운명에 저항하며 카르타고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군사력을 키울 기회를 잃은 카르타고는 항상 강했던 무역과 농업에 모든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침묵을 지켜야 했던 조선소들은 다시 망치질 소리로 가득 찼고 3단 노선 대신 빠른 상선을 건조했습니다. 전쟁으로 그을리고 피로 기름진 들판은 다시 한번 올리브, 포도, 밀의 풍성한 수확으로 푸르게 물들었습니다. 아프리카 깊은 곳에서 상가, 금, 노예를 실어온 대상들이 다시금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금이 국고로 흘러들었고 로마인들의 경악과 분노 속에 카르타고는 50년간의 배상금을 단 10년 만에 모두 지불했습니다. 이러한 경제 호황은 로마를 어떤 군대보다 더 두렵게 했습니다. 한니발의 유령이 원로원 의원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들은 모든 카르타고 곡물선을 위장된 상륙부대로 모든 부유한 상인을 새로운 전쟁의 후원자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칸나이 전투의 공포, 로마 성문 앞에서 느꼈던 두려움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한니발에 대한 기억은 그들에게 강박관념이 되었고 단순한 승리를 넘어 그 두려움의 근원을 완전히 그리고 최후까지 파괴할 것을 요구하는 집단적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로마는 오랜 적에게 압박을 가할 완벽한 수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충실한 동맹이자 카르타고의 개인적인 원수였던 누미디아의 왕 마시니사는 충성의 대가로 광활한 영토를 받았습니다. 그의 왕국의 국경은 불분명했고 강력한 로마의 보호를 받으며 그는 카르타고 영토에 대한 체계적인 정복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카르타고인들로부터 비옥한 계곡과 목초지 그리고 도시 전체를 빼앗았습니다. 카르타고는 외교적 함정에 빠졌습니다. 평화 조약에 따르면
로마의 승인 없이는 전쟁을 일으킬 권리가 없었습니다. 마시니사의 모든 도발에는 카르타고 대사들의 항의가 뒤따랐습니다. 로마는 분쟁 해결을 위해 위원회를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스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카르타고의 적대적인 성향을 가진 원로원 의원들은 언제나 동맹인 마시니사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한 결정이 내려질 때마다 누미디아는 강해지는 반면 카르타고는 약화되어 영토와 자원을 잃었습니다. 이는 중재라는 명목으로 교살당하는 느리고 고통스러운 죽음의 고통이었습니다. 카르타고인들은 정의란 없으며 평화 조약은 로마가 천천히 그러나 거침없이 조여오는 올가미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로마에서 이 정책은 강력하고 지칠 줄 모르는 전령관을 얻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르쿠스 포르키우스 카토, 별명은 원로였습니다. 그는 옛 로마의 미덕을 생생하게 구현한 인물이었습니다. 엄격하고 청렴하며 사치를 경멸했고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운명을 열렬히 믿었습니다. 그는 제2차 포에니 전쟁을 겪으며 평생 카르타고에 대한 차가운 공포와 불타는 증오를 품고 살았습니다. 그에게 카르타고의 존재는 존재론적 위협이자 제거해야 할 세상의 암과 같았습니다. 기원전 153년 카토는 정기 원로원 위원회의 일원으로 카르타고를 방문했습니다. 그가 목격한 광경은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배상금의 부담에 짓눌려 쇠퇴해가는 도시를 발견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번영하는 대도시를 보았습니다. 항구는 지중해 전역에서 온 상선들로 가득 차 있었고 시장은 상품으로 넘쳐났습니다. 금고는 금으로 가득했고 곡물 창고는 곡물로 가득했습니다. 카토가 본 것은 패배한 적이 아니라 잿더미에서 솟아오르는 불사조, 더욱 부유하고 그가 믿었던 것처럼 더욱 위협적인 불사조였습니다. 그는 언젠가 다시 로마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을 보았습니다. 로마로 돌아온 카토는 원로원에 섰다. 그의 연설은 국경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로마의 미래에 관한 것이었다. 연설 도중 그는 토가 자락에서 아프리카에서 가져온 무언가를 꺼냈다. 주먹을 폈는데 아직 시들지 않은 신선하고 즙이 많은 무화과 하나가 원로원 탁자 위로 떨어졌다. 원로원 의원들은 그 놀라운 열매를 경이롭게 바라보았다. 이 무화과는 카토가 큰 소리로 외쳤다. 3일 전 카르타고에서 딴 거요. 적이 그만큼 가까이 있다는 뜻이군요. 이 말은 천둥 소리와 같았다. 과일이 썩지 않고 이동한 거리는 부활하는 힘이 얼마나 가까이에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위협은 더 이상 추상적인 것이 아니었다. 맛과 색깔 그리고 냄새까지 더해졌다. 그날부터 마르쿠스 포르키우스 카토 대왕은 원로원에서 예산, 도로 건설, 주지사 임명 등에 관한 모든 연설을 항상 같은 말로 마무리했는데 이 말은 장례식 모처럼 로마인들의 의식 속에 박혔다. 쉐테름 첸서 카르타기넴 에세 데렌담. 게다가 나는 카르타고가 파괴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 문구는 그의 만트라이자 유언이 되었습니다. 교황청의 지하 금고 아래 울려 퍼지고 포럼 전체에 울려 퍼지며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꿰뚫었습니다. 카토의 그림자는 깨지기 쉬운 평화의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는 카르타고와의 공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원로원에 확신시킬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권력, 심지어 경제적인 권력조차도 미래 전쟁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확신시켰습니다. 그는 정치적 문제를 도덕적 의무로 변질시켰습니다. 선고는 이미 내려졌습니다. 남은 것은 처형할 구실을 찾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실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시니사에게 굴욕을 당하고 약탈당한 카르타고는 마지막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반세기 전 로마가 맺어준 평화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최후에 가장 끔찍하고 파괴적인 전쟁으로 번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반세기의 평화. 한니발이 이탈리아에 입힌 상처가 아물고 굴욕과 무장해제를 당한 카르타고가 다시 지중해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가 된 50년. 카르타고의 배들은 무역로를 누볐고 시장은 상품으로 가득 찼으며 국고는 금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이 평화는 바닥 없는 심연 위의 얇은 얼음처럼 깨지기 쉬웠다. 로마에게 카르타고는 단순한 옛적적 그 이상이었다. 영원한 라이벌이었고 카르타고의 존재 자체가 모욕이자 위협이었다. 제2차 포에니 전쟁의 불길에 타버린 한 노인이 로마 원로원에서 성장하고 있었다. 마르쿠스 포르키우스 카토 대왕이었다. 그는 세금, 도로 건설, 청년의 도덕 등 어떤 주제든 모든 연설을 같은 말로 마무리했는데 이 말은 불길한 예언이 되었다. 쉐테름 첸서, 카르타기넴 에세 데렌담. 게다가 나는 카르타고가 파괴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광신적으로 반복된 이 말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의견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방울 한 방울 로마의 영혼을 독살하는 독과 같았고 과거의 두려움을 비이성적인 증오로 변질시켰다. 전쟁의 구실은 흔히 그렇듯 사소하지만 편리했습니다. 로마의 충실한 동맹이었던 누미디아 왕 마시니사는 수십 년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카르타고로부터 비옥한 땅을 싹쓸이 해왔습니다. 굴욕적인 조약에 따라 카르타고는 원로원의 허가 없이 전쟁을 일으킬 권리가 없었습니다. 카르타고인들은 로마에 연이어 항의했지만 사절들은 차가운 침묵에 직면했습니다. 마침내 절망에 빠진 카르타고인들은 누미디아 침략군에 맞서 군대를 출병시켰지만 참패를 당했습니다. 로마는 예상대로 카르타고를 공격했습니다. 카르타고는 조약을 위반했습니다. 기원전 149년 대규모 로마 함대가 아프리카 해안을 향해 출항했습니다. 집정관들은 당황한 카르타고인들에게 로마는 그들에게 아무런 요구도 없지만 평화를 보장하려면 귀족 인질 300명과 모든 무기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로마의 무력에 공포에 질린 카르타고인들은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수십만 벌의 갑옷, 칼, 창이 무기고에서 약탈당하고 무기를 제작하던 작업장들이 텅 비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도시는 무장 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카르타고 사절단이 최종 조건을 듣기 위해 로마 진영에 도착했을 때 집정관 루시우스 캔소리누스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자비했습니다. 원로원의 의지는 이러했습니다. 카르타고인들은 도시를 버리고 완전히 파괴한 후 다른 곳에 정착해야 하지만 바다에서 15km 이내에는 정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요구가 아니었다. 죽음의 종소리였다. 항구 도시이자 상업 도시였던 카르타고에게 해안을 버리는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했다. 사절들의 반응은 절망과 분노의 외침이었다. 이 소식이 거리에 퍼지면서 도시 안에서도 슬픔은 분노로 바뀌었다. 그들을 속이고 무기를 빼앗았던 로마인들은 이제 그들의 고향, 역사, 그리고 본질을 빼앗으려 했다. 도시의 성문은 굳게 닫혔다. 항복을 촉구하는 사절들은 군중에 의해 갈기갈기 찢겨졌다. 카르타고는 거대한 무기 제조소로 변모했습니다. 신전은 대장간으로, 공공건물은 변경으로 변모했습니다. 노예들은 해방되어 강제 징집되었습니다. 성소에서 나온 금과 은은 용병들에게 돈을 주기 위해 녹여졌습니다. 여자들은 긴 머리를 잘라 투석기용 활시위를 엮었습니다. 평화로운 무역도시였던 카르타고는 하룻밤 사이에 난공불락의 요새로 변해 치명적인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제3차 포에니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사실상 3년간의 포위전이었습니다. 처음 2년 동안 로마군은 손쉬운 승리를 확신했지만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카르타고군은 마치 파멸한 자의 분노로 싸웠습니다. 그들은 대담한 출격을 감행하여 공성무기를 불태우고 적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습니다. 기원전 141년 로마군 사령관은 푸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는 한니발의 정복자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의 손자였습니다. 이 이름은 카르타고인들의 피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스키피오는 그의 선대 지휘관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체계적이고 엄격하며 끈질겼습니다. 그는 무질서한 군대의 규율을 회복시키고 체계적으로 봉쇄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거대한 댐으로 항구 입구를 막아 도시의 식량 공급을 차단했습니다. 카르타고인들은 바다로 통하는 새로운 운하를 파고 비밀리에 함대를 건조했지만
결정적인 전투에서 파괴되었습니다. 도시는 굶주림으로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도시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146년 봄, 스키피오는 최후의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군단이 도시를 습격했습니다. 그러자 온통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6일 밤낮으로 카르타고의 좁은 골목길에서 끔찍한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로마군은 거리를 피하기 위해 성벽을 허물고 집집마다 징역했고 지붕에서 화살과 돌멩이가 쏟아졌습니다. 그들은 군인, 노인, 여자, 아이 할 것 없이 모두를 무차별적으로 죽였습니다. 거리에는 진군하는 군대를 위해 치워야 할 시체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도시는 피투성이 도살장으로 변했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불길과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와 뒤섞였습니다. 수비대의 마지막 거점은 비르사 성체였습니다. 약 5만 명의 기진맥진하고 굶주린 사람들이 항복하며 스키피오에게 살 권리만을 간청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반란군은 장군 하스드루발과 그의 가족과 함께 애슈문 신전 꼭대기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스드루발이 몰래 나타나 스키피오에게 항복하자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은 그의 아내가 지붕 가장자리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반역한 남편을 저주하고 아이들을 불 속에 던진 후 자신도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도시가 보여준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스키피오는 카르타고를 10일간 더 약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원로원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시는 불길에 휩싸여 17일 동안 불타올랐고 장엄한 건물들은 영이만 나고 폐허만 남았습니다. 그 후 도시가 있던 땅은 경작되었고 전설에 따르면 소금을 뿌려 다시는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랜 적의 멸망, 천년의 역사를 집어삼킨 불길을 보며 승리자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카르타고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트로이, 아시리아, 페르시아, 그리고 먼지로 변해버린 위대한 제국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이자 역사가인 폴리비우스에게 돌아서서 일리아스의 구절을 낭송했습니다. 언젠가 위대한 트로이가 멸망하고 프리아모스와 창병 프리아모스의 백성들도 함께 멸망하리라. 그는 자신의 도시 로마의 미래를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기원전 149년 로마 원로원 회의장에는 마치 장례식 종소리처럼 늙은 카토의 말이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카르타고는 망한다. 카르타고 데렌다 이에스트. 카르타고는 파괴되어야 한다. 이는 더 이상 무장 촉구도 전략적 필요성도 아니었다. 그것은 강박관념이었다. 로마는 성문 앞에서 공포를 견뎌냈기에 적의 존재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굴욕을 당하고 무장 해제되었으며 순종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카르타고는 한니발의 그림자, 유령에 불과했고 원로원 의원들의 꿈속에 출몰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전쟁은 전쟁이 아니라 처형이었다. 3년 동안 파멸의 도시는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자비는 없을 것임을 알고 있던 주민들은 3년 동안 필사적인 기적을 행했습니다. 여자들은 머리카락을 잘라 투석기용 밧줄을 엮었고 신전과 가옥의 금속을 녹여 칼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위력에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의 강철 같은 의지에 맞서 그들은 승산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장면이 시작되었습니다. 7일 밤낮으로 거대한 도시는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불길은 지붕에서 지붕으로 번져 수세기 동안 축적된 장엄함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수백만 세스테르티우스에 달하는 무역 거래가 성사되었던 거리는 피와 눈물의 강으로 변했습니다. 군단병들은 산자와 죽은 자 가리지 않고 시체 위를 행진하며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을 약탈하고 파괴했습니다. 불이 꺼지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 자리에는 연기자욱한 폐허만 남았습니다. 한때 50만 명에 달했던 인구의 그림자에 불과했던 5만 명의 생존자들이 노예로 팔려나갔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로마인들은 카르타고가 있던 땅을 갈고 소금을 뿌려 다시는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역사가들은 이 행위의 진실성에 대해 논쟁하지만
그 상징성만큼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로마는 단순히 적을 물리친 것이 아닙니다. 역사에서 그들의 기억 자체를 지워버렸고 그들의 발밑 땅을 저주했습니다. 포에니족의 위협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카르타고가 불타는 동안 그 불길은 롬에까지 닿아 로마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한 세기 동안의 갈등을 거쳐 탄생한 공화국은 더 이상 그 안에 들어섰던 공화국과 같지 않았습니다. 승리는 패배만큼이나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첫째, 군대 자체가 변했습니다. 스페인, 아프리카, 시칠리아에서 싸웠던 군단들은 더 이상 한 시즌의 전투를 마치고 밭으로 돌아온 시민들의 민병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고향을 떠나 오랜 세월을 보낸 베테랑, 전문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충성심은 멀리 떨어진 원로원보다는 그들을 승리로 이끌고 전리품을 나눠주며 땅을 약속한 장군에게 있었습니다.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는 이 새로운 세대의 지휘관들 중 첫 번째였습니다. 영웅기자 우상이었던 그들의 명성과 영향력은 국가 전체의 명성과 영향력에 비견될 정도였습니다. 장군들에게 충성하는 이 군단들 안에서 이미 공화국을 파괴할 미래의 내전의 씨앗이 싹 텄습니다. 둘째, 사회가 변했습니다. 농부들이 로마를 위해 싸우는 동안 이탈리아에 있던 그들의 작은 땅들은 황폐해졌습니다. 부유한 귀족들은 이 땅을 거의 헐값에 사들여 같은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수십만 명의 노예들이 경작하는 광대한 영지, 즉 라티푼디아를 조성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노련한 농민들은 땅이 팔려 값싼 노예 노동력과 경쟁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땅을 잃고 뿌리를 잃은 이 전직 군인과 농부들은 로마로 몰려들었고 빵과 서커스를 약속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따를 준비가 된, 재산도 없고 불안한 도시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늘어났습니다. 엄청나게 부유한 엘리트와 가난한 대중 사이의 격차는 로마 사회를 갈라놓는 심연으로 변했습니다. 셋째, 권력의 본질 자체가 변했습니다. 로마는 지중해의 패자가 되었습니다. 스페인 광산에서 흘러나오는 은, 시칠리아와 아프리카에서 온 곡물, 그리고 정복당한 도시에서 약탈한 막대한 부가 이 영원한 도시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속주들을 통치하려면 거대한 관료 체제가 필요했고 전례 없는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단일 도시를 통치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존의 공화정 제도는 세계 강대국을 통치하는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과부하되고 있었습니다. 공화국은 본질적으로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다만 아직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카르타고의 잿더미에서 로마 제국이 탄생했습니다. 포에니 전쟁은 로마 제국의 탄생의 고통이었습니다. 유일하게 강력한 경쟁자를 무너뜨린 로마는 온 세상을 발 아래 홀로 남겨졌습니다. 더 이상 마에 도전할 세력은 없었습니다. 한때 두 문명의 전쟁터였던 지중해는 로마의 내륙 호수 마레 노스트룸, 즉 우리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 뒤를 이은 모든 사건들, 즉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 술라의 독재,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의 부상, 공화정의 몰락, 그리고 아우구스투스의 즉위는 모두 그 거대한 투쟁의 직접적인 결과였다. 카르타고에 대한 승리는 로마에 너무나 중대한 문제들을 안겨주었고 기존의 정치 체제로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었다.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 로마는 스스로 제국이 되어야 했다. 수세기 후 카르타고의 폐허 한가운데 서서 과거의 영광을 짐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유산은 계속 살아있었습니다. 로마의 군단의 법률의 제국의 영토에, 그리고 궁극적으로 로마를 파괴할 바로 그 모순 속에서도 두 거인의 싸움은 끝났습니다. 하나는 먼지로 변했고 다른 하나는 그 힘을 흡수하고 끔찍한 대가를 치른 후 불멸의 세계로 들어섰습니다. 가장 강력한 적의 폐허 위에서 불과 연기 속에서 태어난 로마의 그림자는 역사 속 긴 행진을 시작했습니다.